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죠? 기온차가 많은 요즘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김없이 묶음 영상으로 찾아왔으니 앞뒤로 넉넉한 시간에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일본의 총리 후보가 일본이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면 이건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라며 열변을 토했다고 합니다. 현실을 부정해왔던 한 일본인은 자위대에서 10년이 넘도록 복무했지만 한국에서 성출했던 한 영상을 보고는 한국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며 일본의 모든 걸 폭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때 초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일본은 현재 어떻게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카드 유키라고 하는 남성입니다. 처음 보내보는 사연이네요. 저는 일본 자위대에서 10년이 넘게 복무한 군인입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제가 자위대의 소속이라는 사실에 하지만 최근 그런 저의 확고한 프라이드를 깨부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 영상이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말하자면 저는 한국의 국군의 날이라는 게 있다는 것부터가 웃기다고 생각해서 그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처럼 오랜 군사 역사라던가 특별히 지정해서 기념할 만한 게 있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워낙에 사무라이, 또 닌자 이런 것도 유명하고 솔직히 일본이 역사적으로 용맹하다는 건 다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메이지 유신 다 아시죠? 럴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겼고요. 그렇다 보니 그런 일본의 단단한 군사적 영향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게 바로 자위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게 큰 책임감이 지워져 있고 스스로가 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한국 국군의 날 행사 영상을 보고 난 후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뭐랄까, 알 수 없는 처음 느껴보는 강도의 불안감이었어요. 시작은 바로 그 유명한 로봇계의 등장 장면이었습니다. 쇼킹한 장면이라고나 할까요? 저게 뭐야, 장난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군사 퍼포먼스 중 하나로 등장하다니 저 정도면 실제로 무기로서 로봇계와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웃음거나 신기하다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군인으로서 제가 보는 바로는 이 장면이 사실 굉장한 첨단 기술과 군사력의 융합을 상징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장면은 보통 영화 속이나 책에서나 나오는 거지 실제로 군사도구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국의 군사 기술이 꽤나 발전했다고 듣기는 했었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오타쿠들의 나라잖아요. 솔직히 일본만큼 한국이 발전하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저였는데 어쩌면 그게 저의 아니란 착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우선은 송출되는 화면을 멈추고 급하게 외신들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게 그냥 우스갯거리라고 해줘.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는 거라고 해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외신들의 반응은 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군요. 외신에서는 이 로봇계가 실제로 대테러 작전과 감시 임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격 조작은 물론 그 작은 몸체로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전술적 전략 방안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분석해내며 저보다도 더 시끌벅적하게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일본의 뉴스에서도 이런 부분이 여론의 눈을 의식하면서도 자그맣게나 마다들 조용히 떠들고 있더라고요. 무인 군사 기술이 핵심이 될 미래 전쟁에 있어 한국은 벌써 최첨단 개발을 이룩하고 있다고 말이죠. 댓글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정말 무시할 수 없다며 네티즌들이 야단을 떨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래, 이거 말고 뭐가 또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부분을 이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제 태권도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곧바로 특전사들의 태권도 시범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웃음과 함께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나운 표정이 자꾸만 제 눈을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표정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든 억누르며 그들의 태권도 시범을 열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일시 중지를 눌렀어요. 하지만 댓글을 보니 별거 없는 게 아닌 것 같다군요. 자, 80명이나 되는 특전사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동작을 맞추는 모습 좀 봐. 저 한국인 용병들의 정신력과 체력이란, 그리고 저 단결력이란, 나도 태권도가 배우고 싶어지는데 라는 댓글을 보니 저도 모르게 절로 고개를 끄덕여지고야 말았습니다. 특히 고난도 격파 시범은 그들이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눈앞에 그들과의 대결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당장 저들 중 한 명과 맞붙게 된다면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왠지 모를 공포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도 아무래도 태권도를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이어 고개를 저으며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어요. 이건 그저 전통적인 무술 시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그래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괜찮았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바로 현무5 탄도 미사일이었어요. 그 거대한 사이즈를 다들 보셨는지요? 최대 9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지하 벙커와 같이 강력하게 방어된 목표물도 타격해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크기가 압도적인 것을 넘어서서 황당할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무5를 이렇게 공개할 정도라면 이미 현무시크도 준비 중인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무기에 당황하며 영상을 멈추고 자세히 그 발사대 차량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퀴가 무려 18개나 달려있는 그 차량을 보고 있자니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위험일지 상상이 되지 않다군요. 군인으로서 한편으로는 흥분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리 한국이 이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거라고는 하지만 언제든 일본이나 중국까지도 한 방에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불길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과감하게 갑자기 사건을 만들지 않겠다만 말이죠. 하지만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괴물 미사일, 그래, 이게 바로 괴물 미사일이었어요. 그 유명한 거북선이 같이 떠오르다군요. 옛날 옛적 거북선을 본 일본인 병사들이 이런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군인이 이런 말을 하다니 패배자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군인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재빨리 상대를 파악하고 한 편을 맺는 게 진정한 군인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후 이어지는 장면도 처참하긴 매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F-35 A-스텔스 전투기와 KF-21 초음속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며 비행하는 모습이었죠. 한국의 전투기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언제 봐도 그 위협적인 모습이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블랙 이글스의 축하 비행은 다이아몬드 대형과 독수리 대형을 형성하며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죠. 그렇게 국군의 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글로벌 기사들, 전 세계가 한국의 군사적 능력에 감탄을 보내는 것을 보며 저는 정말 심각하게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있는 우리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이 국군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첨단 군사 기술을 통해 일본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과거에 제가 이러한 기분을 이미 한 번 느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지요. 물론 너무 과도한 피해 망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사실 2024년 1월에 있었던 한일미 3국 합동 훈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연히 제가 그 훈련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고 대신 그 훈련 내용이 담긴 영상을 통해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심드렁하게 교육 영상을 보던 저는 예상치 못한 한국의 모습에 이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 훈련은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훈련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미국의 USS 칼 빈슨 항공모함, 일본의 공고급 이지스 구축함 등 최첨단 군함들이 참여했었죠. 훈련 영상 속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대잠수함 전술과 해상 방어 능력은 꽤나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방어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있었고,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 항공 전력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 기동성과 전술적 유연성이 굉장한 수준에 달해 있었어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술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실전에서 무지막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죠. 영화에서나 볼 법하던 막대하고도 위협적인 모습에 저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북한 때문에 그렇게 몇십 년간을 골머리를 썩는가 싶더라니 이 정도로까지 발전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후 저는 며칠 밤을 여러 생각들과 상상으로 지새가며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일본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현실적인 공포감이었어요. 솔직히 한국과 일본은 과거가 있는 사이잖아요. 한국이 맘만 먹으면 북한을 막는다는 핑계로 어떻게든 일본에 쳐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난 이유는 자위대로서 진심으로 한국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이런 제 생각을 더 강화시킨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쿄 카페에서 만났던 한 젊은 커플의 이야기가 그 시발점이었죠. 그들은 평범한 커플이었어요. 언제나처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본의 전형적인 어린애들 말이에요. 원래 어린애들은 사대주의가 심해 외국을 부러워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K-팝이나 K-드라마와 같은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적 우월성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더 깊이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그러다군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일본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같다. 라며 자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다고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자가 대답하기를 한국은 진짜 대단하더라. 솔직히 이젠 싸움으로 붙어도 한국이 이기지 않을까. 내 생각에 일본은 이제 쇠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침몰하는 뱀은 버리고 가능성 많은 한국에 가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는 게 우리 미래에도 더 나을 수도 있어 라더군요.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은커녕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니요. 자국의 안보에 대해 고민하거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깊이 감탄하며 자국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허망했죠. 저는 결국 강한 불쾌감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들, 내가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지금 하는 말이 너무 불쾌해서 말이지.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한국에 가서 살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놀란 얼굴에 남자를 뒤로 하고 여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벌떡 일어나며 소리치더군요. 이봐요. 늙은 아저씨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한국이 더 잘나서 잘났다고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이죠. 저는 더욱 발끈해서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난 한국에 가서 살으라고 자국민이 말이야. 일본에 대해 무관심한 건 둘째치고 심지어 비하까지 하고 있는 모양 세란이 한심해서 봐줄 수가 없다고. 그러자 여자는 더 크게 소리치다군요. 저도 가서 살고 싶은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일본인이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사냐고요. 한국이 우리보다 더 우위여서 제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본인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일본에서 괜히 자라가지고 영어 발음도 맨날 무시당하는데
한국인처럼 세계 각국 어딜 가서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으면 저라도 당장에 이미 떠났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이 젊은 여자는 설득될 기미가 안 보이더군요. 저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너가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다 그쳤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네, 솔직히 자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한국에 다녀온 뒤로는 일본의 인터넷도 답답하고 이 커피숍도 답답하고 모든 게 다 답답하고 미개해 보이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본은 뭐든지 너무 느리고 뒤처진다고요. 저는 그 말에 그를 붙잡고는 호소했습니다. 장인 정신 모르나? 일본에는 아름다운 장인 정신이 있어. 성격이 급한 건 한국인들의 문화지. 일본의 문화가 아니라고 그러자 남자는 제 손을 밀어내고 말하더군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처럼 발전할 줄을 모르고 맨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일본 정말 지겹다고요. 아저씨야말로 한국에는 가보셨어요. 특히 한국의 지하철 같은 거라도 보셨냐고요. 한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우리랑은 달라요 라고 말이죠. 저는 어느 때보다도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 현실적인 위기감이었거든요. 그들의 말이 틀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러한 무관심과 자국 방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니요. 지금 다른 나라가 위협적인 게 아니라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마치 일본의 쇠퇴와 한국의 부상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결국 그렇게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카페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도쿄 카페에서 들었던 젊은이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 제 머릿속에선 일본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이 잊혀질 틈도 없이 얼마 전 우연히 접하게 된 뉴스가 저를 더욱 혼란에 빼뜨렸어요. 바로 이시바 시게로 전 일본 방위상의 발언이었죠. 이시바 시게로는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로 국방과 안보에 있어 강력한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의 발언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일본에게 자살 행위와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란 전쟁의 시나리오를 읊어댔어요. 우선은 독도 공격 시나리오가 먼저 나왔죠. 일본이 독도를 공격하기 위해 F-35 전투기 세대를 사용해 폭격한다고 칩시다. 그럼 F-범빔J 전투기 40대가 한국 공군의 반격을 막고 동시에 한국의 정보 전력을 봉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작전이 성공하면 일본은 독도 공격을 완료하고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군이 AH-1 코브라 공격 헬기를 투입하고 CH-47 특수부대를 수송해 세우시마 섬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국은 아마도 일본이 눈치도 채기 전에 재빠르게 세우시마 섬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한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세우시마 근처의 일본 해군 기지,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면 일본 자위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시바는 분석했죠. 이처럼 세우시마 섬이 한국군에게 쉽게 점령될 수 있다는 전쟁 시나리오는 일본의 큰 위협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독도는 일본이 점령하고 세우시마는 한국이 점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이 지어진 거죠. 심지어 다카이 사부로가 작성한 이 시나리오는 한국 공군이 조기 경보관제기를 도입하기도 전에 작성된 내용이라 더 강력한 최신 전력을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상 일본 입장에서 세우시마 주민들이 인질로 잡히는 것은 매우 불리한 일이고 독도와 세우시마 교환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이 과연 평화롭게 교환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독도는 자위대 병력이 다수 배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군이 기습적으로 독도를 탈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됩니다.
반면 스시마 섬에는 한국군의 육군 기갑사단과 대공미사일이 배치될 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본토 상륙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탈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예상되었죠. 즉, 이시바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세우시마 탈환을 시도할 경우 한국군의 전력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지는 거죠. 한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이 일본의 자위대보다 강력할 것이라는 미묘한 전제가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시바의 이런 시나리오를 그냥 우선 엇길 수만은 없는 게 이시바는 사실 밀리터리 오타쿠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자위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시바 시게로는 일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받던 중 한 의원이 던진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할 경우 자위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진지하게 답변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계인의 침략이라는 가정조차도 자위대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죠. 이 발언은 군사 문제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과 진지함을 잘 보여줬던 사례였습니다. 우습지만 우습지 않은 사람인 거죠. 또한 그는 러시아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직접 만든 러시아 한국 모함 프라모델을 선물하기도 한 데다가 유명한 일본 전쟁 소설인 작전명 총무에서 일본 총리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시바가 일본의 안보와 방위 정책의 결정적인 인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 그가 한국의 군사 능력에 사실상 일본 자위대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으니 그때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가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였습니다.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영하도록 하자. 아시아판 나토를 일본이 먼저 제안하다니 과거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했던 게 바로 이 아시아판 나토였거든요. 그때 한국이 제안했던 아시아판 나토에 일본이 알겠다라고 참여 의사를 밝혔었지만 정작 일본이 결국 사태를 흐지부지하게 만들면서 이 회의 자체는 7차 회의 이후에 모든 게 무산되고야 말았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시아판 나토를 다시 일본이 한국에게 구걸하는 꼴이라니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기사를 다 읽고 깊은 생각에 잠긴 후에 저는 다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시바와 같이 한국의 군사적 동맹을 요청하는 게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입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일본 자위대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며 쌓아온 자부심과 우리 군사적 전통을 생각하면 한국과의 동맹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시바 시게로의 발언과 현실적인 군사적 상황을 깊이 생각해보니 제 결론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는 한국을 적대국으로 돌리는 것이 일본에게 자살 행위와 같다고까지 말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기술적 발전 속도를 봐오면서 지금은 그 발언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권 내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어찌 그런 발언을 하냐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은 독자적으로 동북아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국들이 점점 더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요. 이들의 핵 위협은 일본의 자위대만으로는 막아내기 어려운 수준에 달한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일본이 고립된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이시바의 발언이 바로 이 점을 명확히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미국과 더불어 억제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군사적 고립과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 틀림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이시바의 발언은 소리 없이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일본이 단독으로 방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번에 저와 말다툼을 했던 그 도쿄의 젊은 커플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런 여론은 일본이 더 이상 허영과도 같은 자부심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제 결론은 확실합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일본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에요. 이 사연이 부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시바의 발언은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인 여러분, 일본이 주변 강대국들과의 힘의 균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과 손을 잡고 동북아의 안보를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존할 길이라고요. 지금 일본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엔저 현상에도 고통받고 있어요. 엔화 가치의 하락은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멍청하게 짜면서 일어난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며 인플레이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동안 우리 일본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러한 비극을 자초하고 있었죠. 어쩌면 제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장인 정신과도 같은 뚝심이 여기에서도 독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통화 정책이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 사이에 금리 격차를 크게 벌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일본은 높은 국가 부채도 갖게 되었죠. 아니, 높은 국가 부채 때문에 엔화가 더 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의 안보가 더욱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22년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엔의 국방 예산을 책정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무진회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엔화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 예산이 해외 시장에서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장비 가격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일본의 방위 계획은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통화 가치의 변동에 대비한 전략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해요. 저는 왜 일본이 이렇게까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계 정세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군수품과 같은 필수 물자 수급도 잘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어쩌면 탄약도 우리는 필요한 만큼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라도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일본인은 다 죽고야 말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연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한국인 여러분들께 호소하기 위해서예요. 한국인 여러분,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동북아 정세를 보면 일본이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어요. 일본의 미래는 이제 한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본 내부에서도 많은 혼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만약 한국이 일본을 적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지, 우리 자위대가 과연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걸 호소하고 싶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군사적 동맹을 맺는다면 분명 도움이 될 순간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부디 제발 저희 일본과 손을 잡아주세요. 부디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이 사연을 보냅니다. 군사적 동맹이 아니라면 일본은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에요.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은 이제 일본이 자립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적이 아닌 동맹으로서 함께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손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동맹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한일 양국이 함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존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인들과 어울리며
젊은이들이 발견한 한국의 매력을 저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해 열광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쩌면 저야말로 그동안 눈과 귀를 닫고 애써 세계의 변화를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야말로 제일 빨리 죽는 법이겠지요.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나야말로 제일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평화와 안전이지요. 두 나라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인 여러분들이 일본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일본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의 제 사연을 통해 한일 양국이 함께 나아갈 길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한국의 로봇계에 대한 꿈을 꾸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영국인 남성이 한국 때문에 연간 이어가 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한 영국 여성은 자신이 첫 가게를 오픈한 이후로 한국 때문에 가장 큰 매출을 이루면서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캄캄한 밤, 한국 때문에 끝없이 줄지어선 모습은 정말 영국 전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영국 여자 줄리아 잭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맨체스터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 요리 전문 셰프예요. 제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에 멋진 남자친구 로버트까지 있었거든요. 로버트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똑똑한 남자로 저는 그와 결혼까지 내다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가 한국 출장을 가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거기에 대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달간의 짧은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로버트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묘하게 들뜬 얼굴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출장에 여운이려니 했어요. 로버트가 해주는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일면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며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그의 모습은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버트는 점점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언제부터인가 로버트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끼고 살더니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만 찾아 먹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를 촉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집착하지? 혹시 한국에 여자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쩌면 로버트가 한국에 빠져든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한국 여자가 그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 로버트의 상관녀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죠. 솔직하게 말해, 너 한국 여자랑 바람난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영국인인 네가 한국 따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 빨리 바른 대로 되지 못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로버트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로버트는 대체 그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며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줄리아, 너 대체 지금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난 단지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반했을 뿐이라고. 로버트는 어떻게든 제게 해명하려 했지만 제 눈에는 그가 웃기지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 그깟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데? 한국은 기껏해야 개발도상국일 뿐인데 그런 뒤떨어진 나라에 그렇게 환장하는 게 말이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로버트는 정색을 하더니 한국을 겨우 그깟 나라로 취급하지 말라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로버트가 한국의 여자를 숨겨놨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 순간 저는 로버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결국 그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됐어. 이제 그만할래. 넌 한국 여자나 실컷 만나. 저는 이렇게 외치고는 돌아섰죠. 겨우 이런 남자와 미래를 약속했던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 차올랐어요. 무엇보다 짜증났던 건 제가 저와 같은 백인도 아닌 한국 여자에게 밀렸다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로버트에 대한 배신감과 한국에 대한 분노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답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요리도 제대로 되지 않다군요. 결국 저는 며칠 휴가를 내고 사촌 오빠가 살고 있는 아일랜드로 가서 조금 쉬다 오기로 했어요. 한적한 아일랜드에 가면 그래도 마음 정리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도착한 사촌 오빠의 집에서 저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경악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오빠가 넷플릭스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오빠는 한국 LGTV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다군요. 저는 이미 한국에 질린 상태였는데 이곳 아일랜드에서마저 한국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았어요. 오빠? 아니 세상에 아무리 볼 게 없어도 그렇지? 왜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봐? 저딴 후진국에서 만든 게 대체 뭐가 좋다고? 제 말에 오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 1위인데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난 태어나서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오빠는 이런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든 한국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며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오빠의 말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다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대체 한국 따위가 뭐길래 다들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소리치자 오빠는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어서 오빠의 입에서는 단호한 말이 흘러나왔죠. 줄리아, 네가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감히 한국을 모욕하는 건 봐줄 수 없어.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라서 오빠는 왜 그렇게 한국 편을 드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오빠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줄리아, 너도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기억하지? 난 대학은커녕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기회조차 없었어. 결국 난 군인이 되어 이라크로 파병을 갔지. 그곳에서 난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어. 매일 밤 폭탄 소리에 잠에서 깨고 순찰을 돌 때마다 길게 숨겨진 지뢰를 밟을까 두려워했지. 솔직히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목돈이 꼭 필요했어. 언젠가 영국으로 돌아가면 그 돈으로 작게나마 사업을 하는 게 내 꿈이었지. 난 그 꿈 하나로 파병 생활을 견뎌냈어. 그리고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통조림 공장을 세웠지. 전쟁터에서 꿈꾸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야.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지. 그때 난 정말이지 딱 죽고 싶었어. 이제까지 난 대체 뭘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인지 모든 게 다 헛된 일처럼 느껴졌지.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죠. 잠시 숨을 고른 오빠는 꽉 잠긴 목소리로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막다른 길에 몰려 있을 때 우연히 아일랜드에 골뱅이 어부들이 큰 돈을 번다는 걸 알게 됐어. 솔직히 그때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어부일을 시작했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난 그때 고기잡이 배를 처음 타본 거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지. 게다가 우리 영국인들은 웬만하면 골뱅이를 잘 먹지 않으니까 과연 이게 장사가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글쎄, 내가 잡은 골뱅이가 한국으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야. 주문은 계속 밀려들었고 어느새 나는 연간 2억을 버는 어부가 되어 있더라고. 생각해보면 이라크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때나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던 때에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오빠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야.
한국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준 은인 같은 존재라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돌아왔지만 또다시 절망에 빠졌던 나에게 한국은 새 삶을 준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넌 한국을 비웃고 무시했지. 그건 내 은인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난 그걸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어서 오빠는 TV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100명의 한국인 요리사들을 봐봐. 영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퀄리티의 음식들을 재료만 보고 뚝딱 만들어내고 있어. 내가 고기잡이 배에서 잡은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건강과 맛까지 모두 사로잡는 레시피로 만들어져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국은 어떠니? 빵에다 고기를 구워 넣어 놓지 않니? 한국과 비교 불가야. 흑백 요리사에서처럼 한국의 음식 문화뿐만이 아니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한국 TV는 네가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고. 너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선명한 화질의 TV를 본 적이 있어? 영국 회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품질의 TV는 못 만들걸. 오빠의 말에 저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솔직히 한국이 만든 TV는 세계 최고인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왠지 모르게 분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결국 이렇게 따지고 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산 TV로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 오빠, 꼭 한국에 미친 사람 같아. 제 말에 오빠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한국에 미친 사람 맞아. 특히 흑백 요리사에 완전 빠져 있고. 이건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할 만큼 재미있으니까 백악관 출신 요리사와 무명의 요리사가 1대1로 맞붙는 요리 경연, 대회라니 무슨 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림이잖아.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요리사들의 개인사는 또 얼마나 감동적인데 심사위원인 안성자의 셰프는 원래 나처럼 군인이었는데 지금은 미슐랭 3스타의 요리사가 되었고 또 어떤 셰프는 원래 중국 음식점에서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요리사가 되기도 했대. 다시 말해 이건 다른 나라들이 흔하게 만드는 단순한 요리 오락 프로가 아니라 요리를 통해 인생을 보여주는 혁신적이고도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한국 말고 또 어디 있겠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유명 셰프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요리사가 맞붙는다는 것과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해서 발전해왔던 무명 요리사들에게 동기부여까지 주고 있어. 이게 현실적으로 영국에서 가능하니? 영국에서 이름 있는 셰프들이 무명 셰프들과 1대1로 요리 대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참여할 영국 유명 셰프들이 있기는 할까? 오히려 무명 셰프들을 무시하기 바쁘고 혹시라도 질까봐 겁먹고 나오지 못할 걸.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제 남자친구인 로버트도 이런 식으로 한국에 빠지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오빠가 제게 경고하듯 말하더군요. 줄리아, 네가 한국을 싫어한다면 그건 내 자유야. 하지만 적어도 한국을 비웃거나 무시하지는 마. 한국은 나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라니까. 오빠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알겠더군요. 하지만 자존심이 뭔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더군요. 결국 저는 난 그만 집에 가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오빠의 집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빠의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다군요. 결국 저는 집에 오자마자 흑백 요리사를 틀었어요. 속으로는 재미없기만 해봐라. 바로 꺼버릴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5분이 50분이 되고 1편이 2편이 되고 3편 4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뭐야, 벌써 끝이라고. 말도 안 돼. 다음 편 없어. 저는 제발 한 편만, 더 딱 한 편만 이라고 중얼거리며 다음 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음 편은 없었고 이어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커튼 사이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5시가 되었더라고요.
잠깐 분명 내가 어젯밤 12시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으니까 뭐야? 그럼 내가 지금 5시간 동안 이걸 보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미쳤어. 저는 꼭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에 한참을 그대로 굳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계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근데 진짜 재밌기는 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오빠, 어제는 내가 진짜 미안했어. 그런데 흑백 요리사 다음 에피소드는 언제 나와? 아, 그리고 나 지금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피식 웃음을 지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업신여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국 프로그램에 푹 빠져 밤까지 새버렸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그렇게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마침 오빠에게 답장이 오더군요. 런던에 한국식 포장마차를 모티브로 만든 유명한 포차가 있대. 이따 저녁에 같이 가보자. 오빠의 답장을 보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포차라니 흑백 요리사에 나온 한식들을 먹게 된다는 생각을 하자 입에서 군침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번뜩 어떤 강렬한 깨달음이 저를 찾아왔어요. 잠깐 나 영국 음식 셰프잖아. 이래도 되는 거야? 순간 저는 영국 요리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사온 영국의 대중음식 피시앤칩스가 절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곧 한식을 먹게 된다는 기쁨이 그 모든 걱정을 휩쓸어 갔어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어보고 생각하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저녁이 되었고 저는 설렘 속에 콧노래까지 부르며 한국 포차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글쎄, 포차 앞에 수많은 영국인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줄의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혹시 줄 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태어난 얼굴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여긴 기본 웨이팅이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렇고 어떤 날은 2시간도 넘게 기다리기도 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겨우 식당 한 번 들어가는데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다니 순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죠. 2시간 웨이팅은 너무 심한데 그냥 다른 데 갈까? 하지만 곧 흑백 요리사에서 본 한식들이 떠올랐고 결국 저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한식을 위해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30분. 1시간, 무려 1시간 40분이 흐른 뒤에야 제 차례가 왔죠. 41번 줄리아 잭스님. 마침내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포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제일 먼저 한식의 낯선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더군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저절로 침이 꿀꺽 넘어가는 그런 냄새였죠. 이어서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작은 술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사람들은 단숨에 술을 마시더니 일제히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왜 저러지? 술이 맛없나? 하지만 곧이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쾌하 기쁨의 찬탄성과 즐거운 웃음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죠. 저기요, 저 사람들이 마시는 게 뭐예요? 아, 맛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죠? 그러자 직원은 빙그레 웃더니 저건 한국의 대표 술 소주예요 라고 알려주더군요. 그 순간 제 위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나도 저거 마시고 싶어 라고 외치는 듯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빠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오빠, 우리도 얼른 저거 소주 마셔보자. 저기 자리 있다. 빨리 가서 앉자.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 자리를 잡았고 메뉴판을 받자마자 신이 나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요. 우선 소주 1병 주세요. 아, 그리고 오돌뼈와 주먹밥도요. 오빠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니 오돌뼈는 매운 음식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오빠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오돌뼈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결국 저는 오돌뼈를 주문했고 잠시 후 드디어 소주와 안주들이 테이블에 세팅되었어요.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의 표정으로 소주잔을 들었죠. 그리고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유? 이게 뭐야? 너무 써. 불처럼 뜨거운 액체가 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왔죠. 오빠는 그런 저를 보며 줄리아, 너 완전 한국인 다 됐다며 기득거렸답니다. 저는 오빠를 한번 흘겨보고는 어설픈 젓가락질로 오돌뼈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한 입 빼어 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입 안에서 불이 난 것처럼 뜨겁고 매운맛이 폭발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코는 시큰거리고 혀는 얼얼했죠. 물 오빠, 나 빨리 물 좀 줘.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물 마셔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주먹밥을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급히 주먹밥을 한 입 가득 물었죠. 그러자 마법처럼 매운맛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채웠어요. 매운맛과 고소한 맛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고 저는 정신없이 오돌뼈와 주먹밥을 번갈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매워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땀은 비 오듯 흘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오빠 오돌뼈, 이거 완전 대박이야. 내가 살면서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이 조합이면 난 100기, 아니 1000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야. 말로 미슐랭 3스타감이야. 저는 입 주변이 온통 빨갛게 변하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마치 제가 백종원이라도 된 양 열변을 토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줄리아 뭐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제 전 남자친구 로버트가 서 있었죠. 로버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 그럴 것이 바로 며칠 전 한국 때문에 크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그랬던 제가 한국 포차에서 오돌뼈를 흡입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말이 안 되더군요. 한참을 멋쩍게 뒷목만 극적이며 오물쭈물하던 저는 결국 웃기지도 않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 지금 한식 공부 중이야. 이 오돌뼈를 영국 요리에 어떻게 접목시켜 볼까? 그러니까 내가 한식을 먹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와본 거지. 제 영털이 변명에 로버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얼굴에 그 양념 자국은 뭔데? 그것도 연구 중인 거야? 저는 그제야 제 얼굴 상태를 깨닫고 얼른 냅킨으로 닦아내려 했으며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한식이 워낙 건강에 좋잖아. 이건 그러니까 피부에 좋은 고춧가루, 양념 마스크팩이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빠는 푸웃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오빠를 째려보며 발로 살짝 밟았죠. 로버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묘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고요. 알겠어. 그런 고춧가루, 양념, 마스크팩 연구 열심히 해난 이만 가볼게. 그 말을 끝으로 로버트는 돌아섰고 저는 곧바로 탁자에 머리를 쿵 하고 박아버렸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창피한 것은 창피한 것이고 제 입은 여전히 맛있는 오돌뼈와 소주를 원했어요. 결국 저는 술잔을 다시 집어들었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도 추가로 시켰답니다. 한 잔, 또 한 잔, 신나게 소주를 마시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음식도 이렇게 맛있고 예능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잘 만들고 우리 사촌 오빠는 한국 덕분에 떼 돈도 벌고 있는데 대체 난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했던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한국을 미워했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사실 로버트는 바람을 피울 남자도 아니었고 한국 문화는 충분히 빠져들 만한 매력이 넘치는 것이었는데
과거에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무 어리석해 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며 소주 한 잔을 더 들이키고 나니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로버트가 케이팝 노래를 부를 때 난 무슨 그런 알아 듣지도 못할 노래를 부르냐며 귀찮아 했었지. 또 로버트가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했을 때 난 멀쩡한 영국 드라마를 두고 무슨 그런 후진국 드라마를 봐 라고 하며 그의 취향을 무시했었지. 분명 그 드라마들도 흑백 요리사처럼 엄청 재미있었을 텐데 난 진짜 바보였어. 그날 밤 저는 이런 후회 속에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을 다해 사과했어요. 로버트,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던 것 같아. 넌 그냥 한국이 만들어낸 훌륭한 문화를 나랑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괜찮다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제 말에 로버트는 안 그래도 어제 한국 포차에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대체 그동안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묻더군요. 저는 사촌 오빠의 이야기와 흑백 요리사의 중독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동안 제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난 그동안 영국만이 최고이고 그 어떤 것도 영국 문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살아온 것 같아. 사실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하고 영국에 비교하면 한참 수준 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영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없어서 못 먹고 한국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너무 매력적인 나라더라. 이제야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된 게 아쉬울 정도야. 로버트는 제 말을 듣고는 사실 자신도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 출장을 갈 때만 해도 난 한국에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 그런데 막상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더라. 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런던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진짜는 서울이더라고. 거기는 꼭 미래 도시 같았어. 호텔 룸에는 AI 비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콜택시 예약부터 쇼핑 스케줄 관리까지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딜 가나 5G 네트워크가 깔려 있어서 일처리도 아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었어. 매일 매순간 한국이 최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지. 그러면서 로버트는 한국은 반도체, IT 철강, AI 바이오테크 첨단 모빌리티까지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로버트는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잠깐이지만 한국에서 지냈던 날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젠가 저와 결혼하면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이라고 했죠. 저는 로버트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괜한 의심을 하며 그를 닥달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져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 로버트는 괜찮다며 이제부터는 함께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배워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답니다. 우선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저녁을 한식의 밤으로 정했고 이 날은 무조건 한국 요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답니다. 언젠가 자막 없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게 한국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제 식당에서 한식과 영국 음식을 섞은 퓨전 요리를 팔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죠. 로버트는 제 생각을 듣더니 열광적으로 동의했고 저는 바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착수했답니다. 며칠 동안 실험을 거듭한 끝에 저는 불고기 베이글과 삼겹살 스테이크를 완성했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베이글의 쫄깃한 식감이 환상의 조화를 이뤘고 삼겹살 스테이크는 영국식 소스와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소주였죠. 한국 포체 다녀온 이후 저는 소주에 완전 푹 빠져버렸고 다른 영국인들에게도 소주를 꼭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기대와 설렘을 가득 품은 채 새 메뉴를 손님들에게 선보였죠. 오늘의 스페셜 요리는 불고기 베이글과 삼겹살 스테이크예요. 여기에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를 곁들이면 천상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랍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제 말에 한 손님이 소주가 뭐냐고 물었고 저는 한번 맛보시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소주를 가져다 드렸어요. 손님은 처음 보는 술에 조금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내 용기 내어 한 잔을 비웠죠. 그리고 그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답니다. 이 술 뭐예요? 처음엔 좀 강한 것 같더니 이상하게 자꾸 당기는데요. 저는 손님의 반응에 미소 지으며 이번에는 삼겹살 스테이크를 추천드렸어요. 삼겹살은 특히 소주와 궁합이 좋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손님은 고개를 힘껏 끄덕이더니 삼겹살 한 조각과 소주를 한 모금 털어 넣었죠. 그 순간 손님의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지더군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삼겹살과 소주를 번갈아 먹기 시작했죠.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조합을 왜 영국인들은 몰랐을까요? 손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하며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여기 식당으로 나오라고 여기에 아주 끝내주는 한식 메뉴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손님들 역시 한국인들은 천재인 것 같다고 대체 어떻게 이런 맛있는 조합을 생각해낸 거냐며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죠. 주문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주방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제 입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음식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이날 저는 레스토랑을 오픈한 뒤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고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흑백 요리사. 새로운 에피소드였죠. 요즘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흑백 요리사를 보는 거랍니다. 로버트와 소파에 함께 앉아서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세상 사는 맛이구나 싶어요. 제게 이런 즐거움을 알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덕분에 제 삶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어요. 예전에 영국밖에 모르던 바보였고 그만큼 좁은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설렘을 느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한국 문화를 발견하게 될까? 어떤 맛있는 한식을 만들어 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죠. 앞으로 살면서 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문화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한국에 감사드리며 이만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울부짖고 있는 처참한 모습의 여성. 그러나 범죄자들로 득실거리는 엘살바도르에서 무사히 딸을 되찾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처럼 한국 경찰들이 나타나 최첨단 수사 기법으로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고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엘살바도르의 범죄자들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갱단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한국 경찰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살바도르에 살고 있는 마리아 로드리게스라고 합니다. 제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갱단에 의해 제 목숨과도 같은 딸을 영영 잃어버릴 뻔했답니다. 그땐 정말이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2년 전 제 남편 역시 갱단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는데 만약 딸마저 잘못된다면 전사라도 산 목숨이 아니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한국이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지옥 같았던 제 삶이 한국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엘살바도르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범죄 도시예요.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매일 끔찍한 총성이 울려 퍼지죠. 이 동네에서는 총격전이 너무 흔한 일이라서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 딸 소피아는 아직 8살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성이 울릴 때마다 겁에 질리고 말아요. 소피아가 저를 보며 엄마, 또 나쁜 아저씨들이 온 것이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이런 지옥 같은 동네에서 제 어린 딸이 자라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너무 절망스러울 뿐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이제 곧 지나갈 거야 라고 말만 되뇌이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엘살바도르는 MS-13과 바리오 18이라는 거대한 갱단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으니까요. 갱단 놈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했는데 만약 돈을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1년 전에는 저희 옆집에서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 옆집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검은 복면을 쓴 갱단 놈들이 옆집 아들 호세를 끌고 가고 있더군요. 호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놈들은 무자비하게 호세를 채 밀어 넣어버렸어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좀 구해줘요. 옆집 아주머니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당장이라도 이 웃을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러다가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놈들의 차는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거리에는 옆집 아주머니의 울음소리 많이 울려 퍼질 뿐이었죠.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저는 홀로 어린 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갱단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정부가 갱단을 소탕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지만 엘살바도르의 경찰들에게는 이렇다 할 수사 기법도 없었고 범죄자를 잡는데 필요한 첨단 장비도 없어서 늘 갱단에게 밀리기만 했습니다.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졌죠. 그러다 보니 갱단의 위세는 더 높아져서 놈들은 대낮에도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했고 저 같은 소시민은 그저 숨죽인 채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때 저희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한국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갱단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하던 엘살바도르 정부가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고맙게도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데 무슨 수로 우리를 도와주겠으며 그런 작은 나라가 우리를 도울 여력이나 있겠냐는 둥 엘살바도르 경찰들도 단 한 번을 갱단과의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는데 한국 경찰이 과연 그 무시무시한 갱단들을 소탕할 수 있겠냐면서 회의감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맥이 탁 빠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때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도 아니고 고작 한국이 거대한 갱단과 전쟁을 벌인다는 게 저로서는 잘 상상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저희의 이런 걱정과 달리 한국 경찰은 엘살바도르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먼저 한국 경찰들은 코이카라는 한국의 외교부 산하 기관과 연계하여 거리마다 CCTV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엘살바도르 경찰들에게 자신들의 노하우를 담은 수사 기법을 전수해주기도 했는데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경찰차로 자주 순찰을 돌게 하는 것이었죠. 마을의 경찰들이 늘상 돌아다니기 시작하자 갱단이 활기치던 거리도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예전 같았으면 범죄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1시간도 넘던 경찰들이 이제는 단 15분 만에 현장에 나타나기까지 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사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경찰을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갱단에게 뇌물을 받은 뒤 놈들의 악행을 눈 감아주는 썩은 경찰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경찰들이 온 이후 엘살바도르의 경찰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의 엘리트 수사 전문가들에게 교육받고 한국의 최신 수사 장비를 지급받은 엘살바도르 경찰들은 날이 갈수록 믿음직한 모습으로 바뀌어갔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엘살바도르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갱단 소탕 작전을 개시했고 그날 이후 엘살바도르에는 다시 폭발음과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원래 저 같았으면 총성이 들리자마자 창문에 커튼을 닫혀두고 어서 이 일이 지나가기만을 바랐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의 도움을 받은 엘살바도르 경찰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고 이번 애야말로 저 지긋지긋한 갱단 놈들을 쓸어버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이런 제 마음에 보답하듯 경찰들은 갱단의 핵심 인물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얼굴 가득 문신을 새긴 갱단 놈들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방송되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큰 안동함을 느꼈는지 또 한국에 얼마나 많이 감사함을 느꼈는지 아마 짐작도 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딸이 자라서 어른이 될 때쯤이면 엘살바도르도 안전한 나라가 되어 있겠지. 아무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비극이 저를 찾아왔답니다. 그날 아침의 시작은 평소와 별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딸이 생전하지 않던 때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나 혼자 학교에 가볼게. 이제 나도 다 컸잖아. 나 혼자 학교 가게 해주면 나 이제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들을게. 응? 엄마, 제발 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요즘 들어 동네가 많이 안전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들려오는 범죄 소식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차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결국 저는 대신 꼭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딸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소피아가 현관을 나선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죠.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소피아의 목소리인 것을 알았어요. 소피아, 무슨 일이야? 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재빨리 밖으로 나가보았지만 딸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소피아의 가방이 보이더군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제 비명 소리를 듣고 이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말이야.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옆집 아주머니의 물음에 저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겨우 대답했어요. 소피아가 제 딸이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갱단에 납치된 것 같은데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저는 제 딸 없으면 못 살아요. 깜짝 놀란 이웃들은 즉시 신고를 해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죠. 경찰들은 최근 갱단이 괴멸되기 시작되면서 이에 앙심을 품은 놈들이 시민들을 납치하며 보복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당장이라도 거품을 물고 쓰러질 것만 같았죠. 소피아는 제 하나뿐인 가족이자 생명과도 같은 아이였고 만약 소피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휘청이는 저를 부축하며 경찰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리아 씨. 다행히 우리에겐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흐느끼면서 그 비밀 무기라는 게 뭐냐 하고 묻자 그 경찰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오신 경찰관들이죠. 그분들은 실종자 수사의 전문가니까 반드시 소피아를 찾아낼 겁니다. 그 말에 고개를 들어보자 낯선 동양인 얼굴을 한 경찰이 보였어요. 그는 다부진 표정을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해줬죠. 저희가 반드시 소피아를 찾을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불이 나게 수사를 시작하더군요. 먼저 근처에 있는 CCTV 영상들을 모조리 수거하더니 현장에 남은 흔적까지도 꼼꼼히 채취했죠. 그렇게 신속하게 초동 수사를 마친 뒤 저는 채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들과 함께 한국 수사관들이 모여있는 센터로 가게 되었답니다. 사실 경찰서가 다 거기서 거기지
라는 생각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따라 나선 길이었는데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그곳에는 생전 처음 보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큰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것은 한국이 개발한 AI 안면 인식 시스템이었는데 한국은 이미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범죄율을 30% 이상 감소시켰고 그 결과 현재 전 세계 50개국에서 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경찰들은 지금부터 이 안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시 전체 CCTV를 분석한 뒤 소피아의 흔적을 찾아낼 거라고 했어요. 이 센터에는 한국에서 온 최고의 전문가들과 첨단 기술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우리 소피아를 찾아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30분, 1시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불안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소피아의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소피아, 제발 무사히 돌아와줘.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때였어요. 찾았습니다. 한 경찰이 큰 소리로 외쳤고 순간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죠. 거기에는 소피아로 보이는 아이가 검은 채 탑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자 경찰들은 즉시 화면을 확대해 그 차의 번호판을 알아냈고 그때부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은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차량이 갱단에 숨겨진 아지트로 향했다는 것까지도 추적해냈어요.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이제 경찰차를 타고 그곳으로 가서 소피아를 구해내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당장 저 아지트로 가자고 했죠. 그런데 한국 형사들은 저를 진정시키며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방법은 저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건 바로 열 감지 센서와 초고위상도,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소피아의 예상 위치로 먼저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 드론만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출 작전을 세울 수 있어요. 몇 분이 지나고 드론이 포착한 영상이 스크린에 떴는데 정말로 건물 안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였고 그 중에서 소피아의 얼굴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화면 속 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저를 보며 한국 경찰들은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저희가 반드시 소피아를 구해오겠다고 말해줬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믿음직스럽던지 저는 한결 마음이 놓였답니다. 잠시 후 마침내 한국 최정예 경찰 특공대와 엘살바도르 경찰의 합동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시계를 보니까 놀랍게도 경찰에 신고한 지 딱 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소피아를 이렇게 빨리 찾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경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잘 구별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귀에 끔찍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경찰들은 센터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무가내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한국 경찰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엘살바도르 경찰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그냥 함께 동행합시다 라며 한국 경찰들에게 이야기하더군요. 한국 경찰들은 그럼에도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나 엘살바도르 경찰들은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엘살바도르니까 우리는 이 아이의 엄마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터에 결국 저는 그렇게 함께 현장으로 동행할 수 있었던 건데 끔찍한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인 형사들의 말대로 그냥 센터에서 있을 걸 그랬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들이 제 심장을 터뜨릴 것만 같았거든요. 현장에 무장한 갱단이 있습니다. 총격전이 일어나면 소피아가 인질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 소피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국 경찰은 제 손을 단단하게 잡아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특수 제작된 비살상,
음파 무기와 통신교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소피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다고 해줬어요. 한국 경찰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과 기술을 굳게 믿고 있었고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답니다. 얼마 뒤 갱단의 아지트 근처에 도착하자 경찰들이 무전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알파팀 진입로 확보했나요? 모든 경로 확보 완료했습니다. 브라보팀 통신교란 장치 작동시키세요. 알겠습니다. 30초 후 갱단 아지트 내의 모든 통신이 마비됩니다. 한국 경찰들은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도 놀라운 침착함을 발휘하며 신속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여진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그런데 100명은 넘어 보이는 갱단에 비해 한국 경찰들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그 부분이 걱정되더군요. 아무리 한국 경찰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1대 다수의 싸움에서는 누구라도 불리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경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다군요. 그들은 불안해야 하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안심시켜 주었어요. 한 분의 경찰께서 제 옆에 붙어 저를 보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따라온 저 때문에 한 분의 인력이 낭비된 셈이죠. 제 옆에서 저를 보호해 주던 한국 경찰분은 엄청나게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걱정 말라며 안심시키는 말씀을 해주었거든요. 우리가 머릿수로 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불리한 것은 없어요. 우리 팀에는 최첨단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더니 그들은 자신의 장비를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시선을 자신 쪽으로 향하도록 그랬던 거였죠. 이건 벽을 투시할 수 있는 레이더예요. 우리는 이걸로 벽 너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죠. 또 이 헬멧에는 AI 지원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한받고 위험 요소를 즉시 감지할 수 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비들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첨단 기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렇게 제가 감탄하고 있을 때 한국 경찰분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날카로운 손톱과 강인한 이빨을 가진 맹수이고 저놈들은 떼를 지어다니는 개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압도적인 기술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이런 것인가 싶었죠. 그때 또 다른 한국 경찰이 다가와 이런 보고를 하더군요. K 잠마 가동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반경 1km 내여적의 통신은 모두 차단됩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K 잠마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이건 통신 교란 장치인데 이것 하나로 갱단의 모든 통신을 막아버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놈들은 눈과 귀가 먼 채로 우리와 맞서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1분 1초라도 빨리 저 못된 놈들을 박살 내주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죠. 그 순간 특공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한밤중에 먹잇감을 사냥하는 수리부엉이 같았어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작전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특공대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건물 안으로 숨어들었고 제가 있었던 경찰분들의 상황실에는 곧바로 실시간 상황 보고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층 확보, 적 18명 제압, 지하실로 이동 중 적 9명 제압. 최정의 한국 특공대에 의해 갱단 놈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갱단 놈들은 뒤늦게 저항해 보려 했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죠. K 잠마 덕분에 그들의 통신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못한 채 각계 격파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수갑을 찬 갱단 수 10명이 떼거지로 끌려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갱단 두목이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한국 경찰이 뭔데 여기까지 와서 설치고 난리야? 그런데 한국 경찰이 그의 뒤통수를 찰지게 때리며 이렇게 외쳤죠.
넌 임마 세상 할 짓이 없어서 어린애나 괴롭히고 있냐? 창피한 줄 알아. 그러자 그 갱단 놈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엘살바도르 경찰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죠. 세상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잡으려고 했던 그 갱단 두목이 저렇게 순한 양이 되다니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 우리가 몇 년 동안 해내지 못한 걸 한국 경찰들은 단 몇 시간 만에 해낸 거야, 지금? 이게 말이 돼? 엘살바도르 경찰들은 그동안 갱단과 맞붙어 100점 100패를 해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저 역시 저 흉악한 갱단 놈들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한국 경찰들이 무척 신기했죠. 그렇게 놀라움이 이어지던 순간 드디어 제가 애타게 기다렸던 소피아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무전이 날아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답니다. 제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되어 나왔고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잠시 후 검은 연기 속에서 한 경찰이 소피아를 안고 나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달려나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피아를 다시 제품에 안았을 때 감격에 겨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소피아는 다소 겁에 질린 상태였지만 그래도 어디 다친 곳 없이 무사했어요. 엄마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울먹이며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런 소피아를 더 꼭 안으며 이제 다 괜찮다고 엄마가 여기에 있다고 말해주었죠. 이어서 저는 우리 모녀에게 이런 기적을 선물해준 한국 경찰의 놀라운 기술과 용기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뛰어난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 모녀가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 딸이 잘못됐다면 저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경찰은 제 딸과 저 두 목숨을 구하신 거죠. 죽는 날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그러자 한국 경찰은 따뜻하게 웃어 보이며 저희는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고 그저 소피아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담백하게 답하더군요. 그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고 험악한 범죄자들을 제압했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범해 보였거든요. 여지껏 저는 영웅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있는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한국 경찰들을 보니까 제가 틀렸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린 생명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끝내주는 능력으로 못된 놈들을 때려 부수는 게 영웅이 아니면 뭐겠어요. 정말이지 생각 같아서는 만약 세상에 한국이라는 종교가 있다면 바로 열혈신도가 되고 싶은 심정이었죠. 소피아 역시 자신을 구해준 한국의 영웅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저씨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아저씨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빠가 보내준 천사님들인가 봐요. 소피아의 순수한 말에 한국 경찰들은 쑥스러운 듯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환호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니 언제 온 것인지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저희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죠. 마리아 씨 극적으로 딸을 되찾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 경찰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소피아를 안은 채 카메라를 향해 섰어요. 이것은 한국 경찰의 영웅적인 모습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저는 단 6시간 만에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범죄자들의 천국인 엘살바도르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다 한국 경찰 여러분 덕분이에요. 만약 한국 경찰의 뛰어난 기술과 용맹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이 자리에 이렇게 웃으며 있을 수 없었겠죠. 한국 경찰은 그야말로 영웅이에요. 앞으로도 부디 한국의 첨단 무기와 선진 수사 기법으로 우리 엘살바도르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엘살바도르의 모든 뉴스에서는
한국 경찰의 활약상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엘살바도르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갱단에 맞서 딸을 구출해낸 한국과 엘살바도르 경찰의 합동 작전에 환호했죠. 특히 한국 경찰의 뛰어난 수사 기술과 정확한 판단력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어요. 너 한국 경찰이 갱단 초토화시키는 뉴스 영상 봤어? 진짜 영화 같더라. 한국은 진짜 대단한 국가인 것 같아. 이런 대화가 곳곳에서 들려왔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국 경찰을 직접 만나기 위해 경찰서 주변을 서성이기도 했는데, 어느 날은 한 무리의 청년들이 한국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마치 인기 아이돌을 만난 것처럼 흥분하기도 했어요. 저기 봐. 한국 경찰이야,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자 소녀 팬처럼 구는 엘살바도르 청년들을 보며 한국 경찰관들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응해주다군요.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K-경찰까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이 상황이 저는 참 재밌으면서도 좋았어요. 한국 경찰들은 충분히 이런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한국 경찰은 갱단에게 오랫동안 짓밟혀 온 우리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자 빛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동안은 갱단에게 온갖 끔찍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국 경찰의 도움만 있다면 저 못된 갱단 놈들을 이 나라에서 완전히 박멸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퍼져나가고 있죠. 요즘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생기까지 돌고 있답니다. 다행히 이런 분위기는 그저 잠깐의 열기로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먼저 동네 주민들은 스스로 치안대를 결성해 막대기와 손전등을 들고 밤낮으로 마을을 순찰하기 시작했답니다. 치안대의 리더는 주민들의 강력한 권유를 받아 제가 맡았는데, 소피아 구출 작전 때 제가 한국 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보며 엄청난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저는 한국 경찰들의 신속, 정확한 움직임을 본 더 CCTV를 기반으로 하는 순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그리고 요즘 저희 마을에 범죄율은 30% 가까이 감소했답니다. 이제는 밤에도 안심하고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엄마, 나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놀다 올게. 이런 소피아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허락할 수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갱단의 위협에 숨죽여 살던 것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엘살바도르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할 일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갱단에 쉽게 물들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 코이카가 제공해주는 컴퓨터, 스포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에 갱단에 들어가려고 했던 한 소년이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갱단 같은 거 안 들어갈래요. 한국에 가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원래 대로라면 손에 흉기를 들고 다니며 갱단의 일원이 되었을 아이가 지금은 손에 한국어 책과 야구공을 들고 다니니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 속에 6개월이 흘렀고 지금 우리 엘살바도르는 눈에 띄게 달라졌답니다. 한국 식치안 시스템을 도입한 뒤로 갱단 관련 범죄는 70%나 감소했고 시민들의 안전 만족도는 무려 80%나 상승했어요. 이를 증명하듯 사람들의 표정은 아주 밝아져 있었고, 이제 우리는 범죄와 싸우는 것보다는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피아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문득 이 모든 변화가 한국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엘살바도르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갱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을 테니까요. 제 딸은 이렇게 안전해진 나라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나중에 크면 한국 경찰 같은 멋진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이제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음에 더 없이 큰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한국 경찰이 없었을 때 저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엘살바도르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에게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엘살바도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고 완전히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언젠가 꼭 한국처럼 인류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 경찰들이 보여준 용기와 능력, 그리고 그들이 심어진 희망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엘살바도르의 변화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의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도움으로 성장해가는 우리나라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가진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죠. 언젠가 우리 엘살바도르도 한국처럼 다른 나라의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또 영원한 친구이자 은인인 한국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봅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던 저를 옆에서 보살펴 주었던 경찰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진심으로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분,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너무 자랑스럽네요. 먼타지에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 전하고 늘 저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요즘 정말 추워졌는데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그렇듯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